네, 안녕하세요. 13강 차별화 전략을 위한 기본 개념과 용어 시간입니다. 전략을 세울 때 알아봐야 될 그냥 정말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네, 첫 번째 용어는 의사결정자, 두 번째는 영향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슈, 그리고 네 번째는 핵심 차별화 요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어 첫 번째, 두 번째 용어가 의사결정자 그리고 영향자, 이 두 가지인데 시뮬레이션 조직 내 구성원들의 각각 역할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의사결정자 그리고 영향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이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 용어 외에 뭐 의사결정자도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유형으로 또 나누고 영향자도 또 다르게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러던데 네. 또 어떤 역할이 있는지 네네. 네, 개념 한번 몇 가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의사결정자, 영향자는 이제 전략 개발의 첫 단계예요. 네. 우리가 이제 간단히 전략 개발 3단계를 복습을 하면 네. 첫 단계는 고객의 니즈를 찾아내는 거. 네. 두 번째는 고객의 니즈를 기준으로 나와 경쟁자의 강약점을 찾아내는 거. 네네. 세 번째로는 강약점에 기반한 전략을 개발하는 거. 네네네. 그래서 지금 요건 첫 단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 네네. 요 사람들을 정의하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B2B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영향자들, 이들을 찾아내서 이들 개인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이슈들을 쭉 네. 추리면 네네. 이 조직 전체에서 어떤 이슈가 얼만큼 중요한지가 추려져요. 네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저희가 컨설팅 할 때 하는데, 네. 우선 의사결정자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경우, 사업의 규모가 크면 네.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네네. 그리고 그게 공공조직일 때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요. 그러면 네네. 조달청에서 그걸 대행해 주죠. 네네. 예를 들면 사법부에 어떤 온라인으로 재판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런 것을 하려면 사법부에서 직접 못 하니까 조달청에 의뢰를 해요. 네네. 그럼 조달청이 그것을 의뢰를 받아서 평가를 해주죠. 네네. 근데 이제 대체로 우리가 이제 그 평가위원회 구성은 세 그룹으로 돼요.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기술 전문가들이에요. 네. 테크니컬 바이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이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의사결정자들을 바잉센터라고 하는데, 네네. 바잉센터에는 테크니컬 바이어가 있어요. 테크니컬 바이어, 이코노믹 바이어, 유저. 네네. 우선 테크니컬 바이어는 기술 전문가. 네네. 근데 기술 전문가라고 해서 꼭 기술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대기업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법률 자문사를 선정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대기업은 내부에도 법률 전문가가 있죠. 변호사도 있고 네. 법무팀도 있다고. 네네. 이 사람들이 테크니컬 바이어예요. 네네네. 그 분야의 전문가. 회계 자문, 그러면 우리 내부에 회계사들 있죠. 회계 부서도 있지. 네네. 이 사람들이 테크니컬 바이어예요. 기술 전문가, 네. 그 산업의 전문가. 두 번째는 이코노믹 바이어예요. 이코노믹 바이어는 행정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기업에서는 구매부서일 수도 있고요. 네네. 총무팀인 경우도 있고, 네네. 뭐 이런 사람들, 행정가적 관점에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가격, 네. 비용 관리, 일정 관리, 사업 관리, 관리자 들어가는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행정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이쪽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말고, 네. 이분들이 두 번째 그룹이고, 마지막은 사용자들. 네네. 우리 앞 시간에 군사업의 사용자는 군인이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은행의 시스템의 사용자는 행원들이라고, 지점에. 네네. 이분들도 평가위원으로 참석을 하죠. 예를 들어 이분을 대표해서 지점장이 참석을 하든지, 어쨌든 이 유저의 니즈는 또 달라요. 근데 요 세 가지 그룹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네. 평가 관점이 전혀 다르거든. 기술 전문가들은 대체로 분석적 평가를 해요. 네네네. 기술을 이해하거든. 어. 기술을 이해하니까 항목별로 평가가 가능하다고. 아, 네. 이걸
이걸 분석적 평가자라고 해요. 네. 근데 기술 전문가 이외에는요, 분석할 능력이 잘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야. 은행원이 차세대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통합적 평가를 해버려요. 자기 지식으로 보고, 이게 더 편리하겠네. 여기 1등, 여기 2등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기술 전문가 말고는요, 총점을 먼저 써요. 이것도 영업 비밀인데, 사람들은 점수를 하나씩 써서 토탈을 쓸 것 같죠?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대부분은 밑에 점수를 먼저 결정해요. 95점. 네. 이 업체는 약간 한두 개 빠지니까 93점. 저기는 많이 쳐지니까 85점. 95점 점수를 넣어놓고 여기서 2점 빼면 93점이죠. 8점 빼면 85점이죠. 네. 이렇게 한다고. 통합적 평가를 해버린다고. 네. 비전문가들은. 또 하나는 이 세 그룹이 관심이 달라. 평가하는 방법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네네. 분석적 평가, 누가 분석이 되는 사람들. 통합적 평가, 분석이 안 되는 사람들. 네. 이건 평가 방법이죠. 네. 관심이 달라 또. 기술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타당한가 본다고. 네네. 저 사람 뻥치는 거 아닌가. 또 반대 측면에서는 어떤 신기술이 적용됐는가. 요것도 중요하지. 네, 서로 네. 부딪히는데 둘 다 중요한 거야. 네. 기술이 타당해야 되거든. 위험하면 안 되잖아. 근데 또 신기술은 적용해야 되거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요. 네네네. 행정가들은 자기 전문 분야가 있다. 네네. 구매 관리 담당자는 가격. 예를 들어 일정 관리 담당자는 일정. 그러니까 비용 관리 다 자기 분야가 있어. 위험 관리 전문가는 위험 관리 측면에서 그 측면에서 딱 보고 네. 등수를 결정한단 말이지. 아까 총점을 결정한단 말이지.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을 빠짐없이 제안서에서 다루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 행정가들의 관점들을 다 이해해야 돼. 사양 관리 이런 거 모르죠.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사양은 스펙. 네. 근데 사양이라는 게 소프트웨어에도 또 스펙 이런 게 있거든. 그런 것만 관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 중에 하나가 빠지냐? 네네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게 꼴등이지. 그 관점을 가장 잘 다루었다. 네. 그러면 1등이지. 그 항목만 점수를 더 주는 게 아니라고. 네네네. 세 번째는 사용자. 사용자는 뭐예요? 편리성. 우리가 그거 주로 UI, UX 이런 표현을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해요. 네네네. 유저 익스피리언스. 네네. 그러니까 사용자만이 아는 편안함과 불편함들이 있거든. 네네. 그 관점에서 본단 말이야. 아주 상이하잖아. 네. 아주 보는 관점이 상이하고 네네. 이 관점 중에 하나가 빠질수록 이길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점을 바잉센터의 이 세 가지 그룹의 관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 수주에 있어서. 네. 여기까지가 의사결정자고요. 네. 두 번째는 영향자예요. 네네. 영향자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이거 비토어라고 해요. 영어에서 비토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V-E-T-O. 네. 비토 놓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구를 회장으로 밀자 그러니까 나는 반댈세 뭐 이런 사람을 비토 ER을 붙여서 네. 이게 보니까 영어 사전에도 없는데 이거 수주 전문가들끼리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비토어는 전부 영향자예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오다를 나에게 줄 수는 없어. 네. 그 정도 영향력은 없어. 오다를 안 줄 수는 있어. 그래서 영업 잘하는 사람들은 이 영향자 관리를 잘해요. 제가 그 현대자동차 사례를 들었었나? 그 세일즈 고참 중에 네. 저희 옛날 팀장님이 제가 25살 때 세일즈 할 때요. 네네. 37살 팀장님이 영업을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네. 그때 고객이 현대자동차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가 뭘 팔았냐면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신입사원 교육하잖아요. 네네. 힘들어서 직접 못 해요. 교육 업체한테 의뢰를 해요. 네. 그러면 저희는 그거 수주하러 다니는 일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영업을 귀신같이 하냐면 옛날에 기업은요, 제일 앞에 이게 아주 그 요즘
이 표현은 너무 낯선 표현인데 옛날에는 여사원을 하급 사원을 여사원이라고 불렀어요. 20살에 여상고 마치고 이렇게 입사한 제일 앞에 앉아요. 뒤에 사원, 대졸 사원, 대리, 차장, 부장, 임원. 창가 쪽에는 임원들이 방이 따로 있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추운 겨울날인데요. 네. 호빵을 한 너덟 봉, 호빵 알죠? 호빵. 한 너덟 봉지 사니까 빵이 5개씩 들어있으니까 한 20개, 25개 되잖아요. 그 호빵을 한 너덟 봉지 사더니 딱 가더니 저는 당연히 그 팀장이나 임원한테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제일 어린 여사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딱 주고 수고 많지? 너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렸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머리가 진짜 좋지. 일단 아무리 어린 여사원이라고 하더라도 호빵을 25개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주게 돼 있다고. 그쵸. 주면서 뭐라고 하겠어? 임과장, 이분이 임과장님이에요. 임과장님이 사오셨어요. 받은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 그 사람 대단해. 영업을 이 여사원이 대신 다 해주는 거야. 근데다가 무슨 교육 기획 회의를 어른들이 하잖아요. 이 여사원은 참여도 안 해요. 하급 사원이에요. 차 심부름하고 이런 사원이. 근데 이 여사원이 전화를 해줘요. 지금 무슨 교육 회의 하는데요. 이렇게 임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줘. 이걸 우리끼리는 셀링 포스트라고 하거든. 이 영양자예요. 그러니까 이 영양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세수 내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호빵을 사다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읽고 있는 거야. 굉장히 고수신 거지. 그러니까 영양자를 우습게 하는 건 되게 위험한 태도예요. 그러네요. 특히 이제 고객 조직에 가보면 젊은 사원들 있고 직급이 낮은 사원들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정보의 보고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건 아주 중요하지. 네. 그래서 영양자도 중요하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조직의 이슈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의사결정자, 영양자 다 통틀어서 이런 모든 개개인의 이슈를 도출해야 한다. 맞아요. 라고 하는데 그 각각의 사람들 다 만나서 이슈를 파악한다는 게 정말로 가능한지. 그죠. 사업이 막 몇 천억, 몇 조짜리 사업이면 할 수 있는 한 다 해야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데, 그죠? 해외 사업 하는데 고객이 해외에 있잖아. 뭐 또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RFP 이후에 잘 만나주지도 않잖아. 막 이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요. 근데 제일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경쟁자보다 더 정보를 수집하는 게 목표예요. 고객 조직의 정보를 어떻게 개인들을 다 만나서 일일이 모으냐. 그건 이제 수준의 문제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수준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건 경쟁자보다 조금만 더 정보를 수집하면 되지 100점짜리 정보를 모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외 건설 사업인데 1조짜리가 넘어. 근데 정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약간 화가 났지. 왜 정보가 없을 수가 있냐. 그래서 저희 컨설턴트 2명을 반나절을 인터넷에서 리서치를 시켰다고. 싱가포르 지하철 몇 공구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가 이만큼 나와요. 이걸 들고 고객한테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냐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얻었다고. 그러니까 1조짜리 사업을 하는데도 그 정도도 리서치를 안 하는 거지. 정보는 항상 있어요. 물론 고객에게 더 수준 높은 정보를 얻으면 좋지만 항상 생각할 때는 경쟁자보다 더 얻으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컨설팅 회사들 정부 사업 이런 거 규모 적거든요. 뭐 1, 2억짜리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도 경쟁자보다만 정보를 더 얻으면 수주가 돼요. 보통 공무원들 세종시에 근무하는데 멀잖아요. 사업이 1, 2억이니까 안 간다고. 근데 우리 직원들은 가요. 그럼 공무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찾아온 팀 처음이라고.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제안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입찰에 참여를 안 하면 모를까. 네. 참여하기로 했으면 공무원을 확인해 봐야 돼. 네. 뭘 확인해야 돼? 사전 영업이 네. 다른 팀이 됐는지. 예, 뭐 저희 직원들끼리 이제 속어를 쓰지. 누가 침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뭐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거든. 정보 수집 중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빙산 밑단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아오는 거예요. 네. 네. 서너 시간 투자하면 차별화된 정보를 갖게 되고 수주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 1, 2억이니까 우리는 안 가. 그냥 제안서 써서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이게 아니라 네. 경쟁자들 안 갈 것 같아. 한번 꼭 시간 내서 가서 만나보고 밑단의 이슈 알아내서 쓰면 수주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꼭 다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전략 개발을 우리가 사업 규모가 큰 건요.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 몇 주씩 걸리기도 하죠. 네. 근데 정부 사업 이런 거 전략 저희 내부에서 하잖아요. 전략 개발하는 양식에 한두 시간이면 개발해요. 그냥 정보 없어도 돼. 그냥 직관적으로 아니면 RFP 보고 네. 그 다음에 고객 만날 수 있으면 한번 만나고 수집해서 전략 개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주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그러니까 완벽한 정보만 정보가 아니고 정보는 항상 있다. 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쟁자보다 어떻게든 왜냐면 비슷하잖아. 네. 예를 들면 정부 사업 1, 2억짜리 제안서 준비 기간 일주일 한 명 내지 두 명이 작성 이거 경쟁사랑 비슷하거든. 네.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경쟁사보다 좀만 정보를 수집을 더하면 이기는 거지.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면 정보 수집을 통해서 전략 개발하는 네. 이 프로세스가 작동이 되지. 근데 뭐 정보 없는데 막 이게 다친 마음으로 하면 네. 진짜 정보를 못 구하지. 그게 포인트 같아. 앞에서 말했던 의사결정자, 영양자,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이슈, 이 각각의 개념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시플리에서는 파워 평가라는 걸 또 진행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쟁사 비교표라는 도구 내에서 파워 평가를 해요. 네. 파워 평가는 뭐냐면 개인마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다르죠. 네. 예를 들면 어떤 의사결정에 CEO가 참여하면 임원보다 더 의사결정력이 높을 거고 네. 이 임원은 또 팀장보다 높을 거고 이런 네네. 거죠. 근데 어떤 사업에는 위임이 돼서 이건 본부장이 의사결정하는 거다. 뭐 이 CEO는 의사결정자가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이 제일 파워가 높죠. 이슈별로 중요도도 다르겠지. 네. 예를 들어 내가 본부장이면 네. 5점 척도로 나는 5점짜리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어떤 이슈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럼 그 이슈는 5점을 줘야 돼요. 어떤 이슈는 1점짜리도 있어. 예를 들면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 관심은 비용이야. 네. 비용을 시스템 구축해서 비용을 절감해야 돼. 네. 그러면 이게 5점이야. 근데 나는 이걸 통해서 직원들 자르고 이런 건 관심이 없어. 인원 감축은. 이건 1점이야 나는. 그러면 곱셈을 해줍니다. 네네. 비용 절감은 25점짜리 이슈고요. 네네. 요 인원 감축은 5 곱하기 1은 5. 네. 그래서 5점짜리 이슈잖아. 네네네. 그러면 이 영향력, 네. 이슈의 영향력 두 개를 곱셈을 하면 네. 요 이슈의 중요도가 결정이 되죠. 네네. 그래서 요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슈를 중요도를 결정을 해요. 네. 그리고 나면 이슈별로 나와 경쟁사의 솔루션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여요. 네네네. 그래서 이 경쟁력을 비교를 해보면 내가 이럴 수 있죠. 비용 절감에서는 내가 중소기업이라 싸. 네. 경쟁자는 대기업이라 비싸.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는 점수가 25점이야. 네. 경쟁사인 대기업은 뭐 한 5, 20에서 한 10점 정도 돼. 네. 뭐 근데 인원 감축에서는 뭐 경쟁사건 자동화 기능이 있어서 사람을 반 정도 줄일 수 있어. 그러면 이 5점 척도 만점에 여기 5점일 거고 네. 나는 한 2점일 거고. 네네. 이게 점수가 쭉쭉 나올 거 아니야? 네네네. 이 합계 점수가
경쟁사와 나의 종합 경쟁력이에요. 이 경쟁력 점수가 너무 차이가 나. 네. 이럴 땐 뭘 해야 되냐면 앞 시간에 배운 노비드를 해야 돼. 네. 입찰에 참여해봤자 들러리밖에 안 돼. 네. 네. 그럴 때는 노비드를 해야 되고 요게 비스드에서 전략을 잘 개발하면 이길 수 있겠다 이러면 비드를 하는 거죠. 네네. 꼭 1등이면 비드한다 이 말은 아니지만 네네. 지고 있을 때 이 점수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있냐. 네네. 없으면 3점이어도 노비드 해야 되는 거고 20점 차이가 나도 이걸 22점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으면 가는 거고 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경쟁사 비교표는 인풋이 고객의 이슈예요. 고객의 이슈를 가지고 경쟁사와 나를 비교를 하고 아웃풋이 뭐냐면 나와 경쟁사의 강약점이에요. 그걸 일반적인 강점은 어드밴티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은 일반적인 강점이 아니라 고객의 이슈별 강약점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저희는 구별하려고 네. 디스크리미네이터 이렇게 표현해요. 네네. 차별화 요소. 네. 그래서 이 책에 여기, 보면 네. 핵심 차별화 요소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원래 이제 전략에서는 마이클 포터는 디퍼런시에이터 이런 표현을 써요. 차이점.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걸 조금 더 구별을 하기 위해서 네. 이런 건 다 차이점이에요. 유니크한 거. 아. 경쟁사보다 무게가 가볍다, 속도가 빠르다, 모듈화돼 있다, 분홍색이다. 경쟁사는 분홍색이었는데 우리는 있어. 그러면 이건 차별화. 그러니까 디퍼런시에이터의 다른 말은 유니크니스예요. 경쟁자는 없는데 나는 있으면 그건 다 디퍼런시에이터라고. 네네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네. 그 디퍼런시에이터를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든가 컨선 하든가 네네네. 리스펙트 하든가 어쨌든 고객이 뭔가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끌거나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래야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쉬운 예는 우리 그 차 있잖아요. 그 차종이 뭐죠? 아이보리색이 이쁜 차 있잖아. 소형차. 미니? 아이보리요? 미니? 아, 미니 쿠페요? 미니 쿠퍼. 네네네. 그런 차는요, 딱 그 색깔만 더 비싸요. 제가 현대자동차 팔 때 소형차는 빨간색만 더 비싸. 아. 왜냐면 30, 40대 전문직 여성들은 빨간색이 이뻐. 빨간색을 사야 돼. 그럼 영업사원 이렇게 이야기해요. 30만 원 비싼데요? 괜찮아요. 전 빨간색이 이뻐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 빨간색은 뭐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예요. 네. 그러니까 밸류가 다른 거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빨간색은 나한테는 밸류가 다른, 가치가 다른 거라고. 네네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 네. 빨간색을 좋아한다 이건 합리적인 건 아니지. 그냥 감성적이고 논리적인 것도 아니지.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내냐면 고객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지. 합리적인 기재로 찾을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그 회사의 사정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전문가가 생각할 때 비합리적인 이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디스크리미네이터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공식은 여기 교재에 있죠. 네네. 거기 9페이지 보면 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디퍼런스하고 임포턴스의 결합이다. 맞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공략할 때도 막 내가 잘난 걸 이야기하면 재수없다 그런다고. 네. 근데 그 사람이 뭘 보는가를 알면 그거 중심으로 설득을 해야지. 인간성을 보면 인간성 중심으로. 네. 얼굴을 보면 안 될 것 같으면 딴 데 가야 되고 얼굴에 자신 있으면 이제 얼굴을 이제 잘 가꾸고 뭐 네. 이래야겠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수주 전략을 위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개념, 용어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3원칙이 있죠. 좋아요, 구독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해요. 시간 끌기 없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